제가 여기 동구청에 한 40분 전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아닌 다른 곳을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동네에 좋은 카페가 있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게 제가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작은 소소한, 우리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걸어가 보니까 조그만 카페가 이쁘장하게 있어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왔습니다. 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담당자분께서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갑자기 60세 이상은 고위험군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고위험군에 있구나, 내가 면역 저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슬펐어요. 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위험군. 제가 올해 62세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저보다 연배이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한참 어린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온 지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다가 이번에 2달 동안 아주 원 없이 아프리카를 여행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사실 오늘은 이번 제 강의가 2번 나눠져 있잖아요. 오늘 강의는 이 우리나라를 벗어나지 않는 강의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프리카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부처장이 말씀하신 거에 덧대서 행복의 기준, 행복 지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1년에 개인 소득이 한 500불 됩니다. 500불. 500불은 제가 보기에는 한 중산층인 것 같고요. 못 살면 한 달에 한 3만 원 갖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나라를 처음 제가 45세 갔는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애들이 막 신발을 안 신고 다니고 옷도 거의 없이 다니고, 근데 왜 애들이 저렇게 행복하지? 맨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행복의 기준이 뭘까? 근데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제가 13남매의 막내예요. 13인 우리가 형이 8명이 있고 나머지가 누나인데,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난했거든요. 시골에서. 저희 나이 때가 뭐 그렇잖아요. 겨울 되면은 우리 누나랑 옷 벗어가고 이 잡는 게 일이었고, 막 석회 죽이는 게 일이었어요. 손톱으로 다다다다.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가 흘리는 그 피를 보면서 느꼈던 그 흥분과 쾌감, 그 있지 않나요? 오히려 깨끗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시골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예전에 샤워실이 없잖아요. 겨울에 옷을 거의 겨울 끝날 때까지 갈아입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갈아입어야 세타, 우리 세타라고 하잖아요. 뭐 겨울 내내 한 2-3번 갈아입을까요? 그러면은 밤에 꼭 그 옷을 벗어갖고 이 재봉선 그 안에 숨어 있는 이를 찾아내갖고 그걸 죽이는, 그게 하나의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불행했나? 여러분 그랬나요? 그 어린 시절이 지금보다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우리가 뭐 3만 불, 뭐 4만 불 얘기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날의 시간들이 전혀 불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불행하지 않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저는 워낙 이 아이들보다 더 찌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처음 갔을 때 신용불량자였거든요. 한 13년 동안은 신용불량자로 살았는데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나라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지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해도 사진이 한 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니까 가자, 돈도 없는데. 그 나라를 도착하고 제 인생의 이막이 펼쳐진 겁니다. 그거는 다음 강의 때부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한테는 한 4가지 정도의 꿈이 있었어요. 꿈이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저는 전공을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디자인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진이라는 것에 빠져서 사진을 하기 시작하면서 꿈을 갖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3권의 책을 낼 거야. 그게 꿈이었어요.
그때 옆에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엄청난 용기를 북돋아 줬을까요? 그런 친구만 계신가 봐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네 주제에 무슨 책을 내? 제가 이렇게 글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국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기자도 아니고, 그런데 네가 뭐 네 주제에 책을 써?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꿈은, 나는 사진 작가로 살고 싶은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해외 전문 사진가로 살고 싶어. 친구가 또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 근데 무슨 해외를 나가 네가. 지금 생각해 보면 계산이 없는 무모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영어를 한마디 이상을 못하는데 120나라를 여행했거든요. 아프리카만 지금까지 100번을 다녀왔어요. 또 하나 꿈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책을 내면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해야겠다. 광화문에서. 근데 어느 날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는데,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진작가분이 거기서 사인회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위치가 바뀌었지만 그 교보문고 내려올 때 보면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이 쫙, 노벨상 받은 분들이 사진이 쫙 있고 그 밑에 사인회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왠지 간지가 너무너무 났어요. 난 저거 한번 하는 게 꿈이다. 그때 친구가 이제는 아예 그냥 대꾸를 안 하고 아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책을 한 권 안 냈을 때니까.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너무 힘들 때 저를 위로해 준 음악이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면 이분의 노래를 하루에 100번 이상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외국 가수예요. 존 바에지라는 여자 가수예요. 이분의 공연을 보는 게 저한테는 꿈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꿈, 3권의 책을 낸다. 냈을까요? 네. 얼마 전까지 마지막으로 낸 게 39번의 책을 냈어요. 그래서 또 사진가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 하고 있죠. 또 하나, 교보문고 사인회 3번 했어요. 그리고 존 바에즈 공연은 갔을까요? 갔죠. 안 갔으면 제 꿈을 얘기했겠어요? 아니, 어느 날 너무 갑자기 집에서 음악을 LP를 듣거든요. 존 바에즈 노래가 듣고 싶어서 아침에 딱 들었는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내 꿈은 이분의 공연을 보는 거였는데 근데 내가 왜 안 갔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쫙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나이가 73, 73인데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공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막 계산했어요. 계산하고 나서 순간 나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왜 계산을 하지? 이게 꿈이었는데. 꿈이라는 건 뭘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날 보니까 비행기 마일리지도 너무 많고 날짜도 되고 다행히 스케줄도 없고, 그래서 그날 저녁 비행기로다가 뉴욕을 갔어요. 근데 그 공연장을 들어가는 순간 그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동양인이 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존 바에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때 시대에 같이 팬들이 오신 거예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LP를 3장인가 5장을 들고 갔어요. 나이는 사인을 받아야겠다. LP를 딱 들고 서성거렸어요. 근데 이제 이미 존 바에즈는 그 대기실에 들어가 있었겠죠. 공연을 딱 보는데 거의 한 80%는 잔 것 같아요. 너무 졸려갖고 시차 때문에. 근데 처음 노래를 시작하는데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내가 왜 잠을 자든 뭘 하든 저 존 바에즈와 내가 평생 같은 공간에 한번 있을 수 있었구나. 그건 자는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들려준 자장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날 밥 딜런이 노벨상을 발표한 날이었어요. 밥 딜런은 존 바에즈의 애인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존 바에즈보다는, 밥 딜런보다는
존 바에즈가 엄청 위대한 가수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가수고요. 존 바에즈는 평화를 위해, 인권을 위한 노래한 가수고요. 밥 딜런은 그냥 자기를 위한 노래였고요. 그래서 훨씬 더 위대한 가수가 저는 존 바에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첫 번째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The old hometown looks the same as I step down from the train, and there to meet me is my mama and my papa. Down the lane I look, and there comes Mary, hair of gold and lips like cherries.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The old house is still standing, though the paint is cracked and dry. And there's the old oak tree that I used to play on. Down the lane I walk with my sweet Mary, hair of gold and lips like cherries.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Yes, they'll all come to meet me, arms are reaching, smiling sweetly.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Then I wake and look around me to the cold clay walls that surround me. And then I realize that I was only dreaming. There's the guard and the sad old padre, arm in arm we walk at daybreak. Again I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Yes, we'll all be together in the shade of the old oak tree when we meet beneat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제가 노래한 것도 아닌데 박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죠. 되게 아프리카를 여행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존 바이즈 노래를 많이 들어요. 근데 존 바이즈가 저한테는 좋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누군가의 음악이 위로가 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3년, 두 번에 걸쳐하고 한 15년 정도를 신용불량자로 살아보니까요. 딱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1년째는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한 2, 3년, 5년 정도 지나면은 도망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10년 정도 되면은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 봐요. 너무 이제 사실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일을 하나 실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터미널에 보면은 우리 여자 화장실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 가면은 그 노란 스티커가 있어요. 그게 장기 매매에 써 있어요. 그 스티커를 저는 많이 모아놨어요. 언젠가는 이거를 팔아야겠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빚이 한 2,800만 원이었는데 200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맨날 제가 한 주민등록을 5년 동안을 말소를 시켰어요. 법원에서 뭐 날라오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책을 한 5권 정도 냈는데 아까처럼 3권 내면 성공할 줄 알았더니 5권을 내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브로커를 만나러 서울대병원을, 브로커와 함께 서울대병원을 가요. 일주일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좋아야 돼요, 내게. 근데 일주일 있다가 그 서울대병원을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진단서를.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웃기죠. 진단서를 받으러 병원에 딱 들어가는데 2가지 마음이 제 머리를 흔들었어요. 내 거는 상태가 안 좋아서 안 팔았으면 좋겠다. 난 팔려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거의 한 5, 6년 동안 거의 라면만 먹고 살았거든요. 난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를 막 혼자 막 되새겼어요. 그래서 딱 진단서를 받았는데 모든 게 양호해요. 이건 왜 그럴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냥 특별히 뭐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지금을 즐기는 편이에요. 내일 닥칠 거 미리 고민하지 말자가 제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모든 게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인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로커랑 그 다방에 앉아갖고 유명한 다방이 있어요. 지금 커피숍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다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명한 다방에 앉아갖고 딱 보여줬더니 그 브로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거 얘기에 조금 더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팔았을까요? 이 2개가 있을까요? 하나가 있을까요? 못 팔았어요. 왜 못 팔았을까요? 이걸 해본 사람은 아는데 브로커가 50%를 가져가요. 그러면 3천만 원에 1,500만 원이면 어차피 또 못 갚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니까. 결국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이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팔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씨, 내 몸 안에 3천만 원이 있어? 이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언제든 3천만 원 뺄 수 있어. 나 이게 검증 받았잖아요. 3천만 원이 가능하다는 거를. 상태가 좋은 3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를 그날따라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요. 그래, 죽기 직전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게 돌아왔는데 후배가, 제가 그 당시 양평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전시를 했어요. 양평에서. 전시를 딱 보러 갔어요. 사진전을 보러 갔는데 사람이라는 게 조금 치사해요. 남 잘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는 게. 전시를 딱 액자를 걸어놨는데 판매 액자는 빨간 스티커를 붙여놔요. 어떤 그림에는 하나에 50개씩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안 보고 스티커만 셨어요. 다 셔봤더니 1억이 좀 넘는 액수가 팔린 거예요. 제가 그 전주에 현대백화점에서 전시를 한 달 동안 하고 마쳤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팔았거든요. 액자 비용만 거의 몇 천만 원 들였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저 신용불량자일 때 카메라 팔고 다 팔아서 전시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는 막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후배한테, 후배가 아니에요. 선배예요. 2년 선배인데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축하한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왔는데 그냥 전화를 했어요. 선배님 전시가 너무 잘 돼서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짜증나 죽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야, 전시한 것 중에 제일 안 팔렸어. 그날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양평에 유명한 아름다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처음으로 제가 그만둘까? 이게 45이었던 것 같아요. 저 처음이에요. 그만둘까? 다짐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직장들이 삼성에서 있었고요, 신문사에 있었고요, 디자이너로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은 왜 그걸 다 포기하고 사진가의 길을 갔느냐. 근데 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양손에 두 개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오른쪽 손에 있는 게 좋아 보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왼쪽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사진가로 가는 이 길이 너무 좋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버린 거거든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잖아요. 난 내가 이 선택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그만둘까를 마음을 먹은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날 집으로 왔는데 우체통에 하얀 편지가 있어요.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는 거기에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편지가 한 통이 있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암 환자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암 수술을 3번을 받았는데 여자분이에요. 가슴도 절단하고 자궁도 드러내고 온몸이 몸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내일 수술을 들어가는데 들어갈지 나올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저한테 제 기사를 보고 저한테 편지를 썼고요, 제 책을 3권을 읽었대요. 그 기사가 뭐였냐면은 제가 카메라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카메라 없는 사진작가, 가슴으로 사진을 찍는다, 이런 제목이 나왔었어요. 말이 좋지 무슨 가슴으로 뭔 사진을, 여러분 가슴으로 백날 찍어봐도 발표 못해요. 그냥 그렇게 우아하게 써놓은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 책을 읽고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저를 많이 울리게 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딱 5글자였어요. 야, 난 처음으로 한번 그만둘까 잠깐 생각했는데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다시 한번 편지가 또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왜 갑자기 그날 편지가 그 주에 3번 온 거예요. 어디서 편지가 왔냐면 군산교도소에 재소자가 편지가 왔어요. 착하게 살게요. 지가 뭔데 나한테 착하게 산다고 고백을 해. 착하게 살겠대요. 내 책을 2권을 읽었대요. 포토 에세이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영등포 구치소에서 여자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저 꿈이 생겼어요. 열심히 살겠대요. 나는 이미 꿈을 접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자꾸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 오자마자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막 울어요. 이분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애들을 두고 오신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애가 수영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교회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제 책을 선물했대요. 그걸 읽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를 만나야 된다고 저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래. 나 잠깐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살짝 마음 먹었는데 다들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연락이 와서 마다가스카르 다녀온 거죠. 때로는 인생이 내가 원하던 대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사진가로 살고 싶어서 이 길을 찾아왔지만 독자들이 저를 많이 일으켜줬어요. 제가 책을 내면 일주일이면 재판을 찍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책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내 고생은 끝이구나. 근데 요즘엔 책을 내면 초판이 1년 돼야지 나가요. 요즘엔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책을 13권 정도 냈을 때요, 현대카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현대카드 전화가 와갖고 제1기획에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네 20장의 카드를 작가와 함께 콜라보 작업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작가가 누구냐, 다 리서치를 했는데 제가 가장 어울리는 작가로 선정이 됐대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보니까는 뉴욕에서 촬영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야, 비행기 값이 포함이래요. 아니 그럼 비행기 타고 하다못해 막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진 찍는다고 해도 많이 남아야 200만 원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어디냐, 나 신용불량자인데. 다행히 제가 그 전에 10년짜리 직장 다닐 때 만들어 놓은 비자가 있어갖고, 그 당시에는 비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자, 공짜인데 가자. 그 뉴욕을 처음으로 갔어요. 가기 전에 사인을 하러 현대카드 본사를 갔더니 그 정문 앞에 현대카드 이사님,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이 현관 앞에 도열해 있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무슨 500 주는데 이사가 나와. 그냥 대리가 대충 사인하는 거 아니야? 대기업에서. 그랬더니 그 이사님이 사인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얼굴로 얘기하더라고요. 작가님 정말 죄송해요, 많이 못 드려서. 근데 제 입장은 속으로는 그래, 더럽게 짜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딱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뭐였을까요?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인 거예요. 아니 500만 원을 받으러 갔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그게 고개를 숙이고 사인을 딱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작가는 뭐예요? 간지잖아요. 거기서 눈물 보이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갔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변기에 앉아갖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 참 사람 성격 이상해. 너무 좋으면 자꾸 욕이 나와요. 아이씨,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면대 가갖고 세수를 탁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인을 탁 하고 오는데 입금이 바로 되더라고요. 50%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돈, 그 다음날 신용회복위원회 가갖고 돈을 갚았어요. 지금도 저는 현대카드 보면은 고개가 숙여져요. 나를 살린 카드.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좀 잘 풀렸어요. 이상하게 방송도 많이 하고 뭐 테마기행도 한 네 번 정도 갔나 가고 계속 연락이 오는 데들이 많았어요. 1년에 벌써 한 2013년도니까 10년 정도 됐잖아요. 1억을 넘게 버는 거예요. 사실 다큐멘터리가 1년에 1억 버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신용카드가 나와요.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돼도요, 다 갚아도요 안 나와요. 무조건 1년 지나야 돼요. 1년 있다 신용카드가 나오는데 한도가 80만 원이더라고요. 총 한도가. 할부가 50만 원에 현금 서비스가 30만 원. 근데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후배들을 불렀어요. 마포 갈비집에 다 불러갖고 10대 명이 왔어요. 야, 마음대로 먹어. 애들이 한 40만 원씩 먹은 거예요. 43만 원인가를. 너무 기분 좋아갖고 제가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했어요. 당당하게 외쳤죠. 할부 10개월이요. 저요, 거의 14년 만에 할부해 본 거죠. 여러분, 신용카드 할부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에요. 그걸 정상으로 안 살아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데, 늘 잘 살아본 사람은 그게 감사를 몰라요. 14년 만에 처음으로다가 신용카드 할부. 제 돈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그 해에 추석 때 저희 식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13남매인데 한결같은 게 있어요. 다 가난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추석 명절 때 봉투에다가 100만 원씩을 넣었어요. 식구가 많으니까 1,3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가갖고 용돈을, 막내가 다 100만 원 용돈을 다 줬어요. 제가 120나라를 여행할 동안 저는 집에다 이야기하고 간 거는 딱 2번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전시회를 예술의 전당, 코엑스, 신세계백화점, 정말 우리나라 잘 나가는데 중앙박물관 다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저희 식구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추석 때 100만 원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제 블로그를 봐요. 그리고 어디 나가면 전화가 와요. 야, 너 내일 어디 간다며? 생일 때 전화가 와요. 뭐 특별히 주는 건 없는데 밥은 먹었니? 한마디는 해요. 너무 귀찮게 되겠어요. 그 다음 설날이 돌아왔잖아요. 그때는 갑자기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넣었어요.
그래도 얼마예요? 거의 700만 원 나갔잖아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명절 때는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안 갔어요. 저 외국에 급하게 촬영이 간다. 근데 외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블로그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대신 약간 머리를 써갖고 길게 가면 힘드니까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온다. 일주일 동안 간 것처럼 거짓말했죠. 근데 가끔가다 생각해 보면 우리 식구들이 좀 뻔뻔한 건 있어요. 저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바라는 게 많아요. 그날 신용불량자 끝나고 제가 첫 번째로 중고차를 샀어요. 우리 큰매형한테 선물하고 싶어갖고 1,300만 원을 들여서 산타페를 사갖고 큰매형을 선물하고, 우리 막내 누나한테는 아반떼를 선물하고, 우리 또 하나 형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 다쳐서 장애인이 됐어요. 그 형한테 코란도를 선물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식구들 보면 저는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한결같이 가난할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장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장사를 해요. 장사는 좀 독해야 되잖아요. 독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망해요. 저는 알겠는데. 여러분, 막내는 좀 제일 불쌍하지 않나요? 왜 불쌍할까요? 저는 막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 전에 저희 형님 돌아가시고 몇 지난주인가 저희 큰매형 돌아가시고, 오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막내로 산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우리 형들 죽는 걸 다 봐야 되는구나. 맨 마지막에나 가야 되나? 우리 누나들 다 세상 떠나는 걸 장례식을 몇 번을 가야지나 끝나는 걸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서글픈 거는 우리 큰형은 저하고 26살 차이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내 나이 때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막내는 내 나이 때 엄마가 없잖아요. 13남매 중에서 가장 적게 부모를 볼 수 있는 게 막내예요. 가난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막내는 엄마한테 한 번도 하소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더 약했기 때문에 항상. 43에 저를 낳으셨어요. 지금 43이면 좀 젊어 보이잖아요. 옛날에 43이면 할머니예요. 학교 오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애들이 자꾸 할머니 왔다가 놀리니까 엄마 오지 말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막내가 갖고 있는 그 정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 집에 가면 엄마가 골목에 나오는 게 싫어요. 제가 차를 타고 나오면 그 애틋한 그 모습으로 저를 바라봐요. 건강하지 않은 노인네가. 그게 싫어갖고 저 집에서부터 엄청 뛰어갖고 나와서 운전하고 확 가버려요. 그러면 그래도 본능적으로 백미러를 보면은 뒤에 서 있어요. 그럼 보름 동안을 알아요. 어느 날은 좀 그런 것들이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나는 건강한 엄마를 본 적이 없지? 한 번도 엄마한테 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내가 힘든 때 가보면 엄마가 더 힘들어 있어요. 엄마가 더 아파 있어요. 한 번도 엄마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이후로 빨래를 엄마한테 맡겨본 적이 없어요. 숨겨놨어요. 한번 빨아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손빨래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숨겨놨다가 일요일날 제가 다 빨았어요. 근데 갔다 휴가 와갖고 열심히 노가다를 해갖고 엄마한테 세탁기를 선물했어요. 그게 엄마한테 준 제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큰형은 몰라요. 이미 젊을 때 집을 떠나서 1년에 한두 번만 와서 엄마 보니까 몰라요. 막내는 가장 오랫동안 나이 든 부모와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무를 하나 찍었어요. 먹는 무를 찍었어요. 무를 사놨는데, 먹으려고 사놨는데 바빠서 무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인가 지나도 보니까 싹이 나요. 호일에 이렇게 랩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래서 또 일주일 있다 보니까는
꽃이 폈어요. 그냥 뒀더니 엄청 활짝 꽃이 폈어요. 근데 그 무가, 랩에 쌓여있던 무가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내면서 꽃을 피웠어요. 쭈글쭈글해졌는데 우리 엄마의 피부랑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첫 번째로 보내드릴게요. 지고 눈 뜨는 바닷가 이제 또다시 찾아온 저녁에 물새들의 울음소리 저 멀리 들리는 여기 고요한 섬마을에서 나 차라리 저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라도 되었어야 했을걸. 세월은 쉬지 않고 파도를 몰아다가 바위 가슴에 때려 안겨주네. 그대 내 생각이 잊었나 내 모습이 잊었나 바위 검은 바위 파도가 씻어주고 내 가슴 슬픈 사랑 그 누가 씻어주를 저편에 달이 뜨고 물결도 잠들면 내 가슴 서른 사람 고요히 잠이 들까. 내 생각이 잊었나 우리 사랑이 잊었나 그대 노랫소리 파도에 부서지며 내 가슴 적시던 나를 벌써 잊었단 말을 또 하루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내 가슴 서른 사람 슬픔만 더해가리. 네, 무가 되게 아름답죠? 네.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무꽃 사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내가 그 아프리카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아프리카에 이렇게 멋있는 사진들을 많이 올렸는데 거기에는 좋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꽃 올렸더니 좋아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지까지 올린 것 중에 가장 많은 반응이 무곳에 있어서 앞으로는 내가 야채만 찍든지 방법을 바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찍었는데 다른 것보다 이렇게 반응들이, 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무꽃을 찍고 무를 갖다 이제 잘 감싸갖고 산에 가서 묻어줬어요. 근데 이게 뭔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산에다가 다 묻어주면서 엄마가 이제 저희는 입관을 했어요. 산소를 맡아 있죠. 근데 거기다 묻어드리면서 땅에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우리 형을 째려봤어요. 26살이나 많은 우리 형은 내 나이 때 있었구나. 계속 그 생각만 억울한 게 드는 거예요. 우리 형은 내 나이 때 있었고 우리 누나도 나보다 더 엄마랑 있었고 가장 적은 시간 동안 있는 게 그리고 막내의 아픔인 거죠. 근데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만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겠니? 근데 제가 제일 착했어요. 우리 식구 중에 제가 제일 속 안 새겼어요. 유일하게 속색인 거, 결혼 안 한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속 안 새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 방에 누워있으면 제가 자는 줄 알고 맨날 우리 형수님 욕했어요. 그 인간은 뭐 하면서 집에 오면 일도 안 하고 하니까 우리 엄마의 책임이 커요. 형이 7명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형수가 7명인데 우리 엄마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제 기준이 나 저런 여자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여자 만나야지, 뭐 이렇게 따지니까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결국 우리 엄마의 큰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 결혼하지 않은 큰 책임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슬프지가 않았어요. 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하고는. 저 아버지랑 평생 전화 통화한 거 한 번이에요. 대화가 아니고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평생이었고 마주 앉아서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정이 없겠죠. 그냥 무섭기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13남매인데 방이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눕기 전까지 못 누워요. 근데 가끔가다 형들도 나가고 직장 나가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있으면 이 방이 이렇게 있으면 구석탱이에 제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쪽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호랑이 굴에 토끼 한 마리 집어넣은 거잖아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다락방이라도 좋다. 내가 은신할 수 있는 곳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생겼는데 누나들한테 뺏겨갖고 결국은 또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장 큰 유산을 준 게 뭘까요? 적응력인 것 같아요. 이 방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때 여기서 잠을 자요. 그럼 저는 여기에요. 근데 하필 내 머리 위에 TV가 있어요. 노인네들은 일찍 일어나세요. 6시부터 TV를 켜는데 아버지는 맨 대각선으로 끝에 있잖아요. 엄청 크게 트는 거예요. 저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서든 잠을 자요. 아무리 떠들어도 잠을 자요. 이게 여러분들 여행 다닐 때 엄청난 재산인지 엄청난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예민해갖고 나 잠자리밖에 잠 못 자, 뭐 못 자 많잖아요. 저는 그냥 어디든 붙으면 자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좀 큰 유산이고 13명이 한 방에 잠을 자다 보니까 저 막내잖아요. 어릴 때는 어떻게 잠을 자요? 굴러다녀요. 이게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구르면 형한테 맞아요. 그래서 일로 가면 또 맞아요. 가운데 껴갖고 이불도 같이 쓰잖아요. 옛날에는요. 같이 쓰는 그 이불 그 안에 들어가갖고 한 번을 못 움직인 거예요. 그 지금도 어디 가면 잠버릇이 너무 좋아요. 안 움직여요. 누우면 일어날 때 그대로 일어나요. 어느 날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저 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와갖고 가슴에다가 귀를 대더라고요. 죽었는 줄 알았대요. 너무 움직임이 없어갖고.
저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용돈이 아니라 엄청 많이 주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가져보지 못한 그 돈을 지금은 줄 수 있어요. 1억도 줄 수 있어요. 내 집을 팔아서라도 주면 되잖아요. 근데 막내한테는 기다려주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우리 형이 또 미운 거예요. 우리 형은 내 나이 때 있었잖아요. 왜 안 해? 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내가 가장 저 서글픈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더럽게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예전에 보면 지원하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1.15대 1인데 떨어졌어요. 집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말보다 주먹이에요. 그냥 때리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요. 그래서 저희 조상이 사실 똑똑한 조상이거든요. 제가 신숙주 25대 손이에요. 그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막내 아들의 손이에요. 그 막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떨어졌는데 우리 엄마는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후기를 봐야 되는데 후기를 원서 넣었더니 3.6대 1이에요. 그때부터 엄마는 잠을 못 잤어요. 쟤는 집에 오면 맞아 죽는다. 근데 우리 엄마가 어디 전봇대에서 뭘 하나 A4 용지로 된 걸 떼어갖고 왔어요. 영등포에 미싱시다 숙식 제공이에요. 너 떨어지면 일로 도망가라. 저도 그럴 생각을 갖고 있었죠. 시험을 보는데 아는 문제가 없어요.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발표 날은 가야 되니까 짐을 다 싸갖고 엄마가 2,000원을 주더라고요. 차비. 그 짐을 싸갖고 학교를 갔더니 운동장에 옛날 대자보가 붙어 있잖아요. 하얗게. 다 봤는데 제 이름이 있어요. 저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여기는 어떤 애들이 들어오는 학교지? 내가 알고 쓴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됐을까?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또 이제 화장실을 달려갔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앞에서 아버지한테 맞는 애가 있었어요. 너는 여기도 떨어지냐 이 자식 하면서 막 맞는 거예요.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그 옆에서. 그래서 엄마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그때 우리 집이 전화 온 지가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불안하니까 전화기 옆에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울어요. 너무 장하대요. 아니 그 똥통학교를 들어갔는데 후기에 저보고 너무 장하대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 45분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버스 내려 도착했더니 엄마가 시내버스 터미널에 탁 나와 있어요. 그러더니 제 얼굴을 막 만지더니 너무 기특하다고. 사실 그 학교는요, 남들이 거기 다닌다면 창피해서 얘기도 안 하는 학교였어요. 내 친구들 다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거 자랑 못하고 우리 엄마의 아픔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얘가 집에서 쫓겨나는 거. 사실 공부 못해 쫓겨나는 건 억울하지 않나요? 제가 노력했거든요. 안 들어와요. 머리가 돌이라. 그랬더니 머리가 돌이면 장점이 뭘까요? 한 번 외운 거는 뭐 각인이 돼서 안 빠져나간대요. 돌에 새긴 거는. 그래서 새기기가 힘들어. 그래서 입학식 날이 됐어요. 저는 엄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엄마만 와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졸업 입학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엄마,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오지 마. 그랬더니 야, 그래도 막내가 입학하는데 어떻게 안 가니? 오지 마. 근데 아들들이 어때요? 이게 곱게 얘기할까요? 협박을 했어요. 오면 가만 안 둬. 뭘 가만 안 두는지 모르겠지만 오면 가만 안 둬. 우리 엄마한테 다 듣다가 좀 짜증이 났나 봐. 에이씨 더러워서 안 간다. 근데 새벽 3시 됐는데 옛날 시골집 보면 뭐예요? 한 지문에 이게 밤에 뚫어놨죠. 거울 달아놨잖아요. 손님이 누가 오면 보려고. 요즘 문 열면은 한기 들어오니까. 새벽 3시에 뭐가 우물가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우리 엄마가 그 지프로다가 고무신을 다 닦고 계신 거예요.
에이씨, 내일 또 오겠구나. 아침에 제가 먼저 가면서 마지막으로 다짐을 시켰어요. 절대 오지 마라. 한 말도 안 해. 그래서 푸른 한복에 동전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찬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고 계세요. 에휴, 그래. 근데 입학식이 진행됐는데 제가 하필이면 요 가운데 38번이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몇 반이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엄마가 맨 앞에 딱 저를 보고 있는데 고개를 제가 푹 숙이고 있었어요. 옛날에 다 교복 입고 모자 쓰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이미 노안이 왔는데 우리 엄마는. 계속 찾는 거예요. 속으로 쌤통이다. 계속 고개를 안 들었어요. 입학식이 다 끝나고 교실로 행진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옛날엔요. 행진하면서 들어갔다 보니까는 우리 엄마가 일어나서 한복 입은 사람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거기 다 계속 찾는 거예요. 저를요. 속으로 잘 됐다. 그래서 딱 첫 교시가 담임 선생님 시간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있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우리 엄마 혼자 거기를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화가 났어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왜? 어머니 오셨는데 인사를 못했어요. 야, 그럼 빨리 가서 인사드리고 와. 3층에서부터 막 데려가는데 눈물이 정말 하염없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엄청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병신 같은 새끼, 네가 뭐 잘났다고, 쪼다 같은 새끼, 혼자 이렇게 욕을 했어요. 대문 앞에 딱 만났는데, 교문 앞에 쯤에 만났어요. 못 볼 뻔했는데 봐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네가 제일 잘생겼다. 그래서 제 교복을 막 만지시면서 너무 멋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쌈짓돈을 1,300원을 꺼내주셨어요. 껌을 2통을 주셨어요.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런 어머니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안 잊혀져요. 쪽진 어머니 엄마의 모습이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사진을 찍는 일이 결국은 우리 엄마인 것 같아요. 내가 찍는 모든 사진들이 우리 엄마의 감성을 닮았어요. 우리 엄마는 그 남의 집에 평생 월세 살다가 60이 돼서 처음으로 조그만 집을 사신 거예요. 남의 집 월세를 살아도 꼭 흙을퍼다 화단을 만들고요. 가을 되면 꽃잎을 따갖고 창호지문에 바르고요. 그게 저는 엄마가 저에게 주었던 감성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꽃을 좋아해요. 화단을 좋아하고 화단을 가꿔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사실은 저는 못 살 줄 알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못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더 문득문득 엄마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를 써놨어요. 갑자기 자는데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 엄마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세상의 어머니들은 뭘까요? 저는 그냥 꽃인 것 같아요. 내가 맨날 바라보고 싶은 꽃.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욕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인 것 같아요. 저 엄마한테 욕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짜증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짜증을 내고 가장 많이 욕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싸우고. 그게 왜 엄마일까요? 엄마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한 번 더 있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세상은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50이 넘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목포에서부터 한 달 동안 목포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었어요. 걸으면서 만났던 어른들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사진을 찍는 거는 카메라가 마지막 수단이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얻고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공감이 얻어질 때 카메라가 들어가면 그 사진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시인데 제목이 삶의 도구입니다. 삶의 도구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몸, 손, 발 이런 것들이죠. 하얀 꽃이 맺고 손박한 꽃이 맺고 별처럼 슬픈 찔냈고 달처럼 서러운 찔냈고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이 맺고 손박한 꽃이 맺고 별처럼 슬픈 찔냈고 달처럼 서러운 찔냈고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세워 울었지 사진을 찍는 것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과 나와의 교감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안 찍고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진을 찍는 거, 잘 찍은 사진과 좋은 사진은 되게 많은 괴리가 있어요. 잘 찍은 사진은 정확한 노출과 정확한 구도와 정확한 피사체와 이런 거이겠죠. 근데 잘 못 찍었는데 노출이 안 맞고 핀이 안 맞아도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진에는 105mm 마크로 렌즈라는 거의 하나만 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105mm는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과 거의 이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가까이 이렇게 렌즈를 들이대면은 시골 분들 특히 그래요. 아, 뭘 찍어? 그래요. 다 쭈글쭈글했는데 뭘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아름다운데 그분들은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죠.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교감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했던 흔적을 찾아보자. 아버지는 저한테 용돈 10원도 준 적이 없거든요. 이럴 돈은 아니야. 그렇다고 그럼 마음으로 나한테 따뜻하게 손을 잡아줬을까? 한 번도 없어. 안아줬을까? 없어. 제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는. 야,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한 게 있을까? 찾았어요. 하나가 있어요. 평생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가 저를 미워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형들도 다 인정을 할 정도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고 갔는데 겁못 들었다고 안경을 부셔버렸어요. 어느 날 머리가 좀 길었어요. 싸가지 없다고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질러 버린대요. 우리 아버지 그럴 분이거든요. 방에 문 안에 문을 잠그고 내가 꼭 잡고 잤어요. 잠을 자는데 가위가 눌려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머리를 불질릴 것 같은 느낌. 그럼 어느 날 머리가 확 잘랐어요. 반항한다고 또 혼났어요. 제가 35살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광주 사람인데 결혼하고 싶다 하니까는 어린 놈이 건방지게 그런 생각이 나고 있다고 혼났어요. 그래 못했어요. 35인데 싸가지 없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우리 둘째 형이 60살 때 집에 와서 아버지랑 얘기하는데 다툴 수 있잖아요, 의견이. 갑자기 선인장 화분을 원에 집어던졌는데 그게 어떤 선인장이냐면 납작 선인장 있죠, 손바닥 선인장. 얼굴이 가시가 다 박힐 정도로 그걸 집어던졌어요.
옆에서 보면서 야, 진짜 못 데쳐먹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80 후반대 9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91살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교통사고 나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큰형이 70 넘었을 때예요. 명절 때 집에 와서 우리 큰형하고 우리 큰매형이 70 됐을 때 고스톱을 쳤어요. 명절 때 모임 하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오더니 싸가지 없는 놈들이 집에 와서 고스톱 친다고 창을 엎어버렸어요. 아니 70이 넘은 아들한테, 아니 우리 매형은 무슨 죄예요? 닭은 못 잡아줘도 매형한테, 사위한테 상을 엎어버렸어요. 나 그거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 인간이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일까? 그러니 저는 70 먹은 우리 형도 맨날 맞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버지 그냥 때려요. 60이 넘고 이런 상관없는데 막내는 저는 고개라도 한번 들어봤겠어요? 저 평생 말대꾸 한번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거를 엄마한테 다 푸른 것 같아. 아버지한테 당한 거를 엄마한테 다 푸른 것 같아요. 프로젝트 안 나오죠? 꺼진 거 보니까 마지막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다음 주에 말 줄이고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자꾸 찾았는데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주변에 다 연락하잖아요. 저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요. 왜? 내가 슬프지 않으니까. 내가 슬프고 위로받고 싶은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어요. 염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거나 따귀를 때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돌아가셨는데도. 딱 하나,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 그 친구. 설날이었어요. 구정. 되게 춥잖아요. 저는 차를 사고 나서도요 5년 넘게 이야기를 못했어요. 집에다가 겁못 들었다는 혼날까 봐. 그래서 차를 멀리 세워놓고 다녔어요. 5년 지나서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차에 있던 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 월급 타갖고 5년 동안 80%를 집에 다 줬거든요. 그냥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 돈을 진짜 아껴갖고 중고차를 샀는데 그거를 말을 못했어요. 혼날까 봐.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알고 설날 때 집에 돌아가면 너무 눈치가 보여요. 아버지한테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그러고, 늦게 가면 너는 일이 없냐고 그러고, 모든 게 시비예요.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는 키를 달래요. 아니 뭐 차를 좀 부셔버리려나, 왜 저러지? 키를 줬어요. 그랬더니 뭐를 이렇게 사과 상자를 갖다 2개를 실었어요. 트렁크에다가. 그때 코란도 패밀리의 갤로퍼 같은 뒤에 트렁크에다가. 속으로 저 양반이 왜 저런 일을 하지?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뭘 싸준 게 없는데 사과 상자를 2개를 다 실었어요. 그리고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한참 가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차를 딱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어서 봤어요. 뭐가 들었게요? 연탄재 6장이 있더라고요. 길 미끄러우니까 가서 깨고 가라고. 그게 난 평생 잊지 못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랑이에요. 아니 12장이에요. 6개씩 들어가더라고요. 3줄. 그래갖고 되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제 차가 또 사륜인데 그냥 거기 내려서 이제 연탄재 다 버리고, 그럼 가져가면 뭐하게, 서울까지 갖고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첫 번째 선물이잖아요. 그 상자를 갖고 와갖고 책꽂이로도 사용을 했어요. 아무리 끄집어내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었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거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아버지를 미워해요. 돌아가셨는데 엄마랑 합장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왜? 엄마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면 엄마, 나는 아버지 따로 있으면 안 가요. 산소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그게 막 속상할 정도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미워도 사랑으로 변해야 되는데 아직 안 돼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두가 용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닮은 내가 될까 봐 결혼을 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아버지와 같은 성품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거울을 보면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죠. 좋은 아빠 될 자격도 없고 좋은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상처예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제 사진을 아까 콩팥을 띄려고 하고 온 날,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단판. 사진을 안 하게 할 거면 오늘 바로 데려가고, 사진을 하게 할 거면 사진만 하게 해달라. 그 대신 내가 가장 소중한 거 하나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을. 그게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안 할 테니까 사진하게 해달라. 지금까지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켜요? 62이 됐는데 철저하게 결혼 못하게 잘 약속을 너무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1시간 반 강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를 틀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관련된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왜 작가님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만 찍어요? 왜 아프리카만 찍어요? 사실 그거 제가 대답할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좋으니까 찍는 건데. 근데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하면 돼요. 갑자기 우리나라의 집들을 찍고 싶었어요. 100년 이상 된 한옥들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옥 100년 된 거를 찍어갖고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 제목이 고색창연. 이 제목을 정하는데 엄청 어려웠는데 어떤 분이, 한학자분이 저한테, 제가 확 설명을 했더니 이 제목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제목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색창연. 근데 이 사진을 찍는데 100년 된 한옥들은 가보니까 카메라를 못 들겠어요. 그 기에 돌려갖고. 어떤 때는 한 장도 못 찍어요. 근데 그 집을 여러 번 가니까 그 집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집하고도 친해져야 돼. 내 방도 내가 한 달 동안 배웠다 오면 어색해 보여요. 근데 100년이나 넘은 그 집이 나를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한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옥에서는 외국 가갖고요, 유럽 이런 건물 대충 찍어도 멋있잖아요. 한옥 안 돼요. 한옥이 진짜 오묘한 선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한 5분은 오버될 수 있는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색창연. 저녁 별빛은 초롱해도 이 밤이 다가면 칠터인데 그리운 내님은 어딜 가고 저 별이 지기를 손톱 끝에 봉숭아 알게도 몇 밤만 지나면 질터인데 손가락마다 눈명실 내어주도 곱디 곧내니 어딜 갔나 별 사이로 맑은 달
조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림도 나오시고 손도 그대 멈추어 지기 전에 그리운 내 님도 돌아오소. 별 사이로 맑은 단 구름 거쳐 나타나듯 꽃내니 웃는 얼굴 어둠 뚫고 나타나서 조용한 저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림도 나오시고 손도 끝에 멈추어 지기 전에 그리운 내 님도 돌아오소. 네,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는 질문을 좀 받을 생각도 있었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오시기 전에 미리 뭐 조그만 스티커든 뭐든 해서 질문지가 있으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지를 미리 전달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궁금한 거를 미리 적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4월 1일 날이 전시가 있고 4월 8일이 전시가 있고 4월 4일이 이사를 해야 되고 4월 8일 날 트리키의 지진 현장을 촬영을 또 떠나요. 사실은 엄청 바쁘게 뭐가 이번 달에 연결돼 있어 갖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왔는데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강의가 예정돼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프리카의 재미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